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 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의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 분야 양해각서 3건과 약정 1건, 총 4건을 합의해줬습니다. 모두 2급 비밀인데 실제 보안은 극비 수준으로 봉인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사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상대방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를 공개하는 쪽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최근 다시 불거진 이 논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 핵심 관계자가 SBS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양해각서 등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 전력, 기간, 방식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삽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려면 파병이 불가피합니다. 또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현 정부가 양해각서 등과 국내법이 충돌한다며 손대려한 지점도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칼둔 청장은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귀빈 통로로 이동해 모습은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오후엔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회동은 40여 분간 진행됐는데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크부대 주둔 연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아크부대 주둔과 관련해서 국회가 계속 그 주둔 연장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아크부대 주둔은 해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최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악화됐던 걸 국회 차원에서 수습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 이전 정부들이 맺어놓은 군사협정 중 무리한 조항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협정 이행 의지를 의심해온 아랍에미리트가 이 발언 이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만큼 정 의장의 지원 약속도 아랍에미리트의 의구심을 풀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칼둔 청장은 내일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걸로 보입니다.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문건입니다.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 4번으로 장씨 주민번호와 지장이 있습니다. 문건 곳곳에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술자리에 자신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강요로 참석했다며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 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장 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장 씨처럼 술자리에 불려간 신인 배우 윤모 씨가 김 씨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밝힌 진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는 김 씨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기록 곳곳엔 장 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8년 10월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 이날은 장 씨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김모 씨 진술에 의하면 장 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특히 해당 술자리 참석 전 장 씨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소속사 실장은 사진을 찍어서 비용 증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 씨의 개인적 참석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이뤄진 술접대였던 셈입니다.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엔 소속사 대표 김 씨가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장 씨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영화 감독과의 골프 접대 자리였던 셈인데 장 씨는 결국 스케줄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장 씨는 문건을 통해 김 씨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달력 지금 뭐 거의 다 팔았다면서요? 네, 거의 다 나갔는데 지금 마지막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은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따로 좀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이유가 입금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입금을 하셨는데 입금을 하셨을 때 저희가 굉장히 알아볼 수 없는 이름으로 하신 분들이 좀 돼요. 예를 들면 새날 달력 주문, 새날 사랑 간식비, 새날 펀드 기금 이렇게 입금하신 분은 입금자를 찾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아직 지급이 안 돼서 보내드리지를 못해서 방송 들으시고 새날베스트 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새가 날아든다 이메일로 주셔도 다 연락 받고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속 중 파손이나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배송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제출받았던 뭐 주소록이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다 일괄 삭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삭제하기 전에 어떤 컴플레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아무 연락이 없으면 1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기 전에 말씀은 드릴 테지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례없는 고퀄리티를 자랑한다는 달력. 이제 사실상 몇십 부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예. 지금 빨리 신청하시고요. AS도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야, 알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이 헌법 조문을 살펴보니까 맞춤법, 표현 등의 오류가 234건이나 된대요. 이야, 정청래 의원 정말 선구자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거 있었지? 이게 그 헌법을 보면 전문부터 많이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미 이게 30년 전인 거라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한자어 보면 이제 각인, 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 각인뿐이 아니라 균등히 하고를 균등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바꿔줘야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각인도 개인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럽다고.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어려운 한자 말도 좀 한국말로 바꾸면 안 돼요. 한번 대대적으로 고친 적은 있는데 아직 부족하죠. 그게 원래 법 조문이 조사 빼고는 다 한문이었었잖아요. 그거를 다 한글화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법제처라는 부처가 만들어지면서 법률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부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게 많죠. 예, 이게 이제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때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요. 법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교과서가 다 한자로 돼 있었어요. 조사 빼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런 글들이. 예,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국회에서 발의 건수로 이렇게 열심히 건수를 올리는 그런 의원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수백 개 되잖아요. 거기에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 조문을 자연스럽게 고친다는 명목으로 법을 고쳐도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의정활동 점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우수 의정활동상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개정안 건수가 막 200건씩 300건씩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이 모양이면 일단은 바꿔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그래도 이제 한글을 우리밖에 모르니까 외국인들은 모르죠. 그러네. 아, 그런가? 이거 영어로 바꿔놓으면 이해하기가 편해지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개념을 번역하는 거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건 그 오타만 해도 그러니까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 오타죠. 56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 일단 오타부터 바꾸고 부자연스러운 표현도 바꾸고 또 안 맞는 표현들도 바꾸고 거기다가 새롭게 개정된 헌법을 바꾸고 하면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들고 다녔던 이 손바닥 헌법책 이 내용 자체는 확 바뀌겠네요. 이게 이제 헌법에서 보면 헌법이라는 게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헌법이라는 시스템이 모든 법률의 최고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자가 법헌자라고 하더라고요. 법법자라고 해서 법 중의 법이 헌법이라고. 예, 이게 법 중의 법인데 그렇다면 법 중의 법인 헌법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뭐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어떤 의미냐 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헌법이 국민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 주는 부분,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는 피동사적인 거잖아요. 헌법이 스스로 원해서 권한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이 주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헌법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주인은 국민, 그리고 헌법은 그것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 중의 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피동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하부 법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는 자동사를 써야 돼요. 아, 능동적인 능동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보면 능동태. 그래서 헌법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아래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여진다라고 하면 스스로 헌법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법률로 하여금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헌법만을 다루는 기관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야. 오타가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이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부에 있는 법들이 위헌이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뭐 하시는지.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넣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내용들 중에 전에 한번 제가 일러드린 적이 있어요. 지방자치제 관련해서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마차님 한번 읽어주세요. 얼마나 짧은 건지.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이게 다예요. 네, 2개조 4개항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박정희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지방자치제도를 무기한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돼버린 시대가 70년대예요. 박정희 때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중앙집권화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무기한 연기를 시켜버려요. 지방자치제도를 헌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헌법 안에 있었어요. 유신헌법이라는 데서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조항은 있었는데 그것을 연기를 시켜버리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게, 그리고 나서 계속 지방자치제라는 화두가 90년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이 87년 체제의 헌법에서 구차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9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력해서 지방자치제를 성과를 내고 획득을 해내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제는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 조항도 굉장히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방분권 시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아, 맞다. 자,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띵동댕. 전국 노래자랑.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박근혜 씨가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박근혜 기본적인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핵심도 뇌물죄거든요. 이재용과의 뇌물. 그러니까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어떤 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상쇄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재용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삼성으로 또 뇌물 받은 거다인데 요거를 이제 뭐랄까 정치적 탄압, 정치 보복 이런 형태로 몰고 가고 하려고 재판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적 동전 여론을 일으켜서 언젠가 사면받겠다는
이용하는 전략 이런 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국정원 뇌물이 등장을 하면서 문고리 3인방이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 다 불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재용이라든지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 이런 형태는 조금은 그들 입장에서 실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례도 있어. 뭐 전두환이라든지 지 아버지라든지. 근데 국정원 뇌물 사건은 우리는 왜 지금 문고리 3인방의 증언들에 의하면 박근혜가 아주 능동적으로 시켜서 받아와 줘 이런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를 쓴 것도 뭐 자기 정치 활동이나 안 그러면은 좀 뭐 비자금으로서 좀 음흉하게 정치인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썼다 뭐 이런 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 옷 사고 주사 맞고 마사지 받고 이런 데 썼다는 게 좀 화가 난다기보다 너무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그 돈 상당수가 저축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현찰로 갔잖아요. 어디에 누군가에서 보관되는 건 많을 텐데 검찰이나 이쪽에서 수사를 할 때 영수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 썼다가 그중에 일부는 이제 뭐 문고리 3인방들의 증언에 의해서 말로만 썼다지 그걸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보고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신비님 같은 경우도 무슨 전화기 몇 대 뭐 40 몇 대인가 50 몇 대인가 쓰긴 썼는데 그 비용으로 막 수억 대를 쓰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뜬금없이 자기 변호인들 다 철회시키고 그러다가 이번에 유영아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죠. 국정원 뇌물 사건의 변호사로 이제 선임을 한 그 거예요. 이 건의 뇌물 건에 대해서만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가 참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게 문고리 3인방들은 죄에 있어가지고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가장 경량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그 스타일상으로 보면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한테 국정원 돈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 같지는 않고 그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그 말을 박근혜가 직접 처음으로 생산한 아이디어인지는 몰라요. 누가 꼬치를 해줬는지.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박근혜가 원래 알고 있던 시스템이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런 지시를 내렸던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원래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유용해서 쓴다고 코치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각각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보고 배운 거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개인이 받아다가 개인이 착복해 쓴다. 요거는 동네에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였던 분의 말에 의하면 확실하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년인지 몰랐다. 그렇잖아. 그게 아까 말한 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치적으로 뭐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걸 위해서 썼다 하면 더 모를까. 받아다가 막 자기들 검찰 발표에 의하면은 시술비네 뭐네. 이거는 역대급 비리라고 봐야죠.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그 내용들이. 그래서 검찰이 박근혜 재산 동결에 나섰습니다. 이게 뇌물로 받은 돈은 다시 토해내게끔 돼 있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받은 게 36억 5천만 원이라는데 여기에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박근혜가 앞으로 재산 처분 못 합니다. 일단은 재판 결과가 나와서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그만큼 추징이 가면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유영아를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유영아를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게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결시키잖아요.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자 이게 재산이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거 시장 보는 게 문제가 돼요. 당장 반찬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아니 어차피 뭐 국가 급식 먹고 있는데 뭐. 무상급식 먹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만 집사,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직장 구해야죠 따로 뭐 계속 일을 해.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월급이나 이 사람들의 관리비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요걸 또 추적하면 숨겨져 있는 저수지가 또 나와요. 어디에 짱 박아놨는지. 그러니까 박근혜 재산이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37억 3천만 원이에요.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지금 추징하려고 하는 게 36억이잖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네. 추징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공직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데 이 법률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공직자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돈을 모았을 때는 그걸 추징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이 있었는데 박근혜 시절에 이걸 개정을 합니다. 무엇을 개정하냐 하면 논리가 아주 재밌었어요. 전두환이 추징해야 될 돈들을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시절에는 뭐 하고 있었냐. 당신들 그렇지. 근무 태만이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해서 추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개정합니다. 맞아요. 딱 법률을 개정하는 게 두 줄을 개정을 해요.
이 두 줄이 뭐냐면 13년도에 개정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치기 2조의 적용례 그래서 9조의 2부터 9조의 4까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진행 중인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9조의 2부터 4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박근혜가 땅을 치고 있을 거예요. 추징을 하는 게 본인의 재산뿐이 아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본인의 재산뿐이 아니라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더라도 의심이 되면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최순실 통장도 추징할 수 있는 요건이 돼버려요. 그리고 첫 번째가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도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 그 37억 5천만 원 갖고 있다는 박근혜 재산뿐이 아니라 최순실 재산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게 유경재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지금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 불쌍한 영예 그러면서 추정해 왔고 저번에 국정농단 사건 났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국민 담화 발표하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가 했던 말 중에 저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 네.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난 거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좀 전에 대부분 예금으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36억 5천만 원 중에서 이재만이 관리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박근혜한테 직접 줬다는 돈이 20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용처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돈하고 그리고 설마 박근혜 지금 재산이 37억 3,82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죠. 그렇죠. 박근혜 재산 동결을 했을 때 누가 가장 짜증을 내는지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유영아를 누가 선임을 하게끔 아이디어나 다시 한번 유영아를 독려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게 정윤회라고 생각해봅니다.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죠. 네. 현재. 반대로 꼭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유영아 입장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졌댔다 해서 일단 찾아갔어요. 네. 그리고 막 유영아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가 오케이 하니까 다시 변호인 선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유영하를 다시 선임했다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난 게 그 신세계에서 보면 마지막에 최민식이 연변 거지들한테 죽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그 최민식이 했던 대사가 그거거든요. 아 씨발 이러면은 나가리인데 이러잖아요. 그러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네. 보면 유영아가 변호인 선임계라는 것을 작성을 자기가 해요. 해서 구치소로 갑니다. 가서 이거를 박근혜한테 보냅니다. 5035한테. 네. 그래서 5035가 그 서류를 보고 사인을 딱 해요. 그래서 선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씨발 이 새끼들. 그래서 이 나가리인가? 이게 박근혜가 주동을 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고 박근혜가 변호인 선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주도해서 유영아를 변호사 선임계를 미리 만들어서 가서 집어넣게 만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사실 의심도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거나 이 순간에 그 최민희 의원님의 성대모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박근혜가 이게 2013년도에 개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독박이에요. 특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짧거든요.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딱 못 박아 버렸어요. 지금 추징 보전 신청한 게요. 박근혜만 아니고 최순실한테도 지금 77억 9천만 원. 그게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뭐 최순실 것뿐이 아니라 정유라 것도 다 내놔야 되고 이건 이제 뭐 최근에 그거 보도 보셨어요? 최순실이 정유라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하는 신청을 내놨어. 네, 다 처분 신청했죠. 예. 참. 이게 그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이익으로 뭉친 집단이다. 돈을 보고 뭉친 집단이다라는 게 이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딸한테 안 주려다가 국가에 귀속되게 생겼네요. 보면 박근혜는 지금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입장인데 재판에 아예 출석을 안 해요. 그런 상황인데 유영아를 선임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세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끊는 방법은 하나? 돈을 잡으면 된다. 지금 최순실이 25년 받았죠. 네. 그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10년 정도 깎여서 15년 정도라고 하면 지금 최순실이 60대 초중반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15년 정도를 만약에 살고 나오면 70 후반? 70대 후반 정도. 그 최순실이 그랬다 그랬죠. 감옥에서 죽으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했다고. 안 죽어요. 요즘 얼마나 어르신들 건강한데요. 그러면 밥도 잘 나오거든.
정기적으로 운동도 시켜주고 그럼. 소식도 시켜주고 얼마나 슬기로운 좋아요. 감방 생활. 이분들이 뭘 모르시네. 그렇게 자유롭게 권력 누리던 사람들이 갇히면 미쳐요. 우라병 생긴다고. 아,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다 이렇게 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재영이 보세요. 적응 잘하고 있잖아요. 얼굴빛 좋아졌어요. 사극을 보면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옥사. 예. 아이, 그때는 두둥겨 팼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놓쳤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기징역형은 30년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라고. 근데 이게 판사가 늘릴 수가 있대요. 미국처럼. 예, 우리나라도 150년 법률상으로 120년까지는 안 되고 이 30년형을 만약에 구형을 했어요. 검사가. 판사가 봐서 죄질이 악독해. 그리고 30년을 받을 수 있는 죄질이야.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뇌물죄가 30년이야. 그리고선 판사가 판단을 하면 이거에 1.5배까지 늘릴 수 있대요. 그래서 45년형까지 때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5년형은 너무 최대. 심한 것 같으니까 최대 45년. 30년까지만 하셔. 그 최순실이 그걸 다 마치고 나오면은 정유라가 지금의 최순실 나이가 돼 있겠군요. 그러네. 아이 참. 자, 어쨌건 박근혜 씨가 지금 급하긴 급했고요. 모든 걸 다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국정농단은 최순실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쪽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다가 지금 이제 제대로 걸린 것 같고요. 웃기지 않아요? 뭐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프다고 안 나오는데 어떤 사안은 안 아프니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안마다 아파야 되는 그 종류가 좀 달라지는 부분. 아, 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 홍준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나 놀라운 사람 발견했어요.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지원을 했대요. 홍준표가. 아, 진짜 뻔뻔. 진짜 어떻게 안 부끄러운가 몰라요, 진짜 이거. 셀프로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홍준표는 지금 나는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협위원장만 신청한 거다. 그게 더 웃겨.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결혼은 하는데 자진 않겠다. 손만 잡고 자겠다? 하지만 아이는 낳을 거야. 아, 그러니까 이 홍준표의 말에 쉴드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홍준표 말은 워낙에 말을 뒤집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래 대구에서 나고 자라고 해서 대구에 대해서는 마치 고향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번 공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에서 했잖아요. 그 지금 민병두 의원 지역구 예, 동대문에서. 동대문. 근데 그러다가 대구의 유해는 당협위원장 잘라내고 하는데 봤더니 대구 북구에 자기가 당협위원장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당협위원장 뺏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에 가가지고 막 기자회견하고 유효회는 어떤 심정일까요? 유효회가 오늘 발표한 게 있어요. 네. 저 유효회 앞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이것도 뭐야? 1월 4일에 윤리위원회에 재심 청구했다네요. 진짜 엉말.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에요. 당협위원장만 가져가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안 하겠다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실제로 지금 나는 국회의원 출마를 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대구에서 무슨 정치를 하는데 그게 당협위원장을 갖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협위원장은 이를테면은 어떤 공천권 행사 부분도 있고 현역이 아니라도 예.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해. 만약에 당협위원장이 돼서 그래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홍준표 스스로는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안 하고 당협위원장만 하겠다는 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홍준표의 어떤 정신 세계를 약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자기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금은 당대표를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으면 다음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 뭐가 좋을까라고 가장 좋은 수라고 이제 찍은 게 여기인데 알고 보니 죽을 수가 된 거죠. 대구 사람들이라고 홍준표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그게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아무리 그 보수의 표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오는 건데 왜 민병두 의원 지역구에 한 번 더 가지? 자기가 떨어진 사람. 그 정도의 배포가 없어. 당선 확실한 곳에 동대문은 다시 못 가요. 동대문에서 얼마나 쌍욕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홍준표가 동대문 지역구 의원을 할 때 그 지역 주민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홍준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거할 때. 민병두 의원이 당선되던 그 선거에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홍준표 욕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막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말과 입이 다르다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안철수 부산시장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적진이라고 느껴지는 곳에 가서 지더라도 가서 싸워라. 예. 그러면 그게 당대표들이잖아. 안철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주는 파급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 장영달 국회의원인가 하는 분이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경상남도 어디에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공천 신청해서 출마하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역 간 상호 화합을 위해서 그것도 명분을 갖고 가서 열심히 싸워주면 당원들이 분기탱천하고 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지금 홍준표는 당대표를 어쩌면 지방선거 끝나고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단체장을 갖고 있는 지역에 한 석이라도 뺏기면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인천. 다음에 경기. 아니 경기는 아니지. 경기는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하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6개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한 석이라도 뺏기면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 말을 번복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가 안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TK, PK를 다 쓸어가는 거라고 봐요. 인천은 이뤄도 내가 봤을 때 홍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데 그 정도만 지켜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한 2석 정도는 뺏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야인이 되잖아.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면 정치적 목적으로 당협위원장 자기가 대표일 때 꽉 그 자리를 잡아놔야 나중에 어떤 공천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잡게 되는 부분. 정말 비열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겠지만 잠잘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아이는 낳을 거야. 이 홍준표가 당협위원장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우리 당 홍일학 의원님 지역구인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에 공모해서 험지 아닌 아니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그 당 쪽에서나 그렇지요. 제가 보기엔 또 무모한 선택인 듯. 우리 홍일학 의원님 완전 세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붙으면 거기서 처절히 그냥 깨지겠는데요. 그 당의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은 차마 못 가고 그쪽 현역이 민주당인 그 지역구를 택한 거군요. 예. 홍일학 의원님 정말 셉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컷오프 당했었어요. 예. 김종인에 의해서. 김종인 개새끼. 그러다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가지고 다시 복당한 케이스인데 예. 실제로 김부겸 장관하고 홍일학 의원 정도가 대구에서 그 당시 야당 간판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 지역에서 신임이라 그런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홍일학 김부겸의 당선은 어쩌면 가장 대구 경북의 민심이 무너졌다는 대표적인 증거이기도 해요. 그 선거에서 그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박근혜 정권 자체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보기에는 홍일학 의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선 알박기를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홍준표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최고의 악수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순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구에서 그 마지막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정말 마무리할 것 같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검색어를 임의로 삭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간기구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이 검증위원회가 말하자면 정부 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하는 그런 건데 보니까 임의적으로 해서 대표적으로는 김동선 연관검색어 정유라 삭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삭제한 기준들이 되게 뭐랄까 임의적이라고 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한 거죠. 예. 예를 들면 박근혜 7시간은 루머거나 음모론이었으니까 안 되고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 명예훼손이 될 위험성도 있으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잘라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으로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옛날에 어목했던 시절에 새가 날아든다를 치면 연관검색어가 새가 날아든다. 전혀 없었어. 있었어요. 새가 날아든다, 푸나. 새가 날아든다, 어디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다음은 첫 화면에서 새가 날아든다를 치면 연관검색어가 떠요. 다음이었구나. 근데 네이버는 첫 화면에서 새가 날아든다를 치면 연관 검색어가 전혀 안 뜬 상태로 바로 검색하게 돼. 서지스트 기능이 새가 날아든다 팟캐스트는 전혀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이버가 사실은 더 활발하게 이용자가 많으니까 활발하게 검색했을 텐데 네이버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라는 게 사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주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 기자들을 보고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라카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정말 저질 형태의 언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게 네이버거든요. 네이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검색 엔진이라고 호칭되지, 사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는 검색 엔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큰 사이트일 뿐이에요. 커뮤니티 사이트.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는 행위는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가 편집한 자료를 그냥 뱉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검색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네이버가 언론들이 네이버 화면에서 노출되는 그 알고리즘이나 방식 자체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가장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제목 먼저 클릭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진짜 좋은 내용으로 기사를 쓰는 것보다 제목으로 낚시질을 할 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를 네이버가 제공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라카이 하고 제목으로 낚시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이게 검색어로 장난질을 쳤다는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검색 엔진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검색 엔진이라는 건 사용자가 그 검색 내용을 보고 믿고 말고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업체가 검색 결과를 판단해서 제공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통계 자료에 조작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가 나는 검색 엔진이 아니야라는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네이버가 너무나 크게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는 일단 검색 엔진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검색 엔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검색 결과는 사용자들이 판단하고 이 검색 결과가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지.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거는 좋은 결과고 저거는 나쁜 결과고 이게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이버도 욕하고 싶은데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풍양속이 위반하는 뭐 이런 부분은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봐요. 뭐 19금이라든지 뭐 등등. 근데 임의적으로 박근혜 7시간은 안 되고 성형 수술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네이버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수년 동안 있어왔잖아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를 조작한다. 요즘도 그 옵션 열기 이후로 네이버가 댓글 관리를 포기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댓글 부대가 정말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봇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댓글 부대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지지율이 안 내려간다.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인터넷에서 검색 엔진이 연관 검색어를 보여주는 것은요. 그 해당 그 검색 엔진 회사가 손대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이버 측의 변명대로 얘기하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계속 쭉 주장해온 게 우리는 뉴스 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뉴스 매체가 어떤 뉴스를 실든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뉴스 매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검색 엔진에 손을 대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를 차단을 하거나 줄여놓거나 막 이렇게 행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는 네이버라는 데 들어가서 다음이라는 데 들어가서 구글이라는 데 들어가서 일단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그걸 기본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 페이지에 들어와서 떠 있는 걸 클릭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하는 말 자체가 이 연관 검색어를 조정을 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 스스로 이게 검색 엔진이 아니라 페이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에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해외 업체들을 보면 연관 검색어 손을 안 대요. 아무리 19금이건 아무리 모욕적인 말이건 욕설이건 외지간하면 손을 안 댑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트렌드가 오늘 유명종이를 치면 유명종이에 연관된 검색어가 트렌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검색하고자 하는 욕망이 겹쳐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김동선 정유라 이게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들이 판단해? 그걸 자기들이 판단할 게 아니죠. 법의 판단을 받아서 법원이 삭제해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갖는 영향력이요. 어떤 언론사보다 큰 상태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 뭐 이런 느낌으로 주류 매체들이 사실상 좀 무시하듯 인터넷에 의하면 뭐 이런 식의 글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사나 신문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사 배치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왜 컴퓨터로 보면 그게 없지만 지금도 네이버 앱으로 보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기사들 배치하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그 기사의 뉴스 밸류가 달라지는 거지. 아예 노출 안 시키는 상태. 사람은 있잖아요. 뉴스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서 저는 기사 배치하는 게 100% 해악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담당자가 정말 개념 있는 사람이어서 이 뉴스 중요해하고 앞 전면에 배치하고 이런 거는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못할 바에는 아예 실시간으로 올라온 뉴스만 따로 볼 수 그 페이지만 놔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업으로서 네이버가 점점 비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들이 검색 엔진이 척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던 굉장히 훌륭한 검색 엔진 2개를 인수해서 버려버렸어요. 첫 번째가 인파스고 두 번째가 첫눈이라는 회사였는데 굉장히 촉망받는 검색 엔진 업체였는데 사실 검색 엔진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구글의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그 페이지 하나 드는 뭐 운영하는 게 뭐 돈이 얼마나 들겠냐 싶겠지만 검색 엔진이라는 사업 자체가 비용을 어마무시하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 엔진이라는 형식만 가지고 실제로 검색 엔진을 운영하지 않는 게 네이버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검색 엔진에 척만 하고 있지 실제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다 긁어가고 있죠. 왜 그 검색해가지고 광고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돈 받는 거 있죠. 예, 예. 그게 어마어마하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 벌어들인 돈이 뭐랄까 기하급수적이라 그럴까? 그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인 화면에 검색창 바로 밑에 있는 배너 있죠. 그게 시간당 3,000만 원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돈을 그냥 긁어 모으는 거. 그리고 뭐 성형외과, 미용 관련된 키워드 있죠. 클릭당 3, 4만 원씩 합니다. 클릭할 때마다. 그런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뭘까? 난 궁금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장 점유율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경쟁이 심하지만. 그 경쟁에 한번 껴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진짜 저 개미지옥. 진짜 피말라. 개미지옥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게 경쟁 업체들이 다 와가지고 막 클릭하거든요. 부정 클릭을 예, 해요. 그런 것들도 다 막아내야 되고 예. 굉장히 노가다예요. 야, 인터넷 사업 한번 잘해가지고 사실상 제왕적 위치에 있는. 그래서 저는 네이버 검색을 거의 안 해요. 네, 저도 네이버는 안 씁니다. 저는 거의 다음만 쓰고 구글 정도만 쓰는데 구글은 좀 뭐랄까 배치하고 이러는 게 약간 난잡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일목요연하지가 않고 다음도 괜찮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녹색창을 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안 쓰게 되고 정말 결과가 안 나올 때 어쩌다 한번 네이버로 한번 쳐보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 검색을 할 때 어떤 중요한 뉴스가 뜨면 물론 이제 저는 네이버를 사용 안 하고 이제 국내 사이트는 다음을 보는데 다음에서 뉴스가 뜨면 저는 그거를 바로 제목을 긁어다가 구글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제목의 키워드를 긁어서 구글로 들어가면 구글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그 키워드 들어간 뉴스가 쫙 떠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트렌드를 보면 조선일보는 이렇고 동아일보는 이렇고 한겨레는 이렇고 마이는 이렇고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뉴스를 우리가 상세히 그 뉴스의 숨은 뜻을 보려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한 것만 보면 인식의 저평이 넓어지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뉴스를 100%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잠깐 뭔가 네이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보니까. 그 완전 뭐랄까 자기들 임의로 뭔가를 해왔다 그런 거고요. 올해 6월 달부터요.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동 경로에서 제거됩니다. 오, 막 밀어버려도 되나요, 이제? 그렇죠. 차량을 치우면서 발생한 훼손에 대해서는 차주는 보상받지 못한대요. 이번에 제천 사고 났을 때 불법 주차 차량이 21대였답니다.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지. 저쪽에서는 막 불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법 주차 차량들이 안 빼주니까 오직했으면 그랬다 그랬잖아요. 피해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문 열고 차 치우라고. 불법 주차 차량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차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말 개념 없이 왜 소방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길 막아버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도 이 이슈를 가지고 개정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모든 국회 때마다 이 이슈가 문제가 있었는데 왜 좌절됐는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개정되는 걸 보면서 왜 안 됐는지 이해가 돼요. 그 전에는.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소방관들의 이런 탄원 있죠. 매 정부마다 있었어요.
이번 제천 화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그 구조하러 나가잖아요. 못 구하면은 물어내라고 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리고 소방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레카차를 불러서 막 급하게 작업하다 보면은 차를 긁잖아요. 다 배상 청구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거기에 주차한 사람의 잘못이지. 왜 그거를 소방청에서 물어줘야 되냐고. 근데 그게 10년 넘게 개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치면 그 주차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사망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도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그 차를 훼손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소방차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 수리비를 그 주차해놓은 사람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도 같이 나누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다뤄야 될 게 많은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를 보면 소방차가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먼저 출동와 있는 경찰차가 주차가 돼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봤는데 소방차가 그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경찰차를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그 큰 소방차가 멋있다. 경찰차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으면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불법 주정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이걸 보상을 해왔던 문제가 있던 거죠. 이게 소방청에서 하던 것도 아니에요. 소방관들이 그냥 자비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밀고 갔을 때 손해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법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악덕한 불법 주정차를 제외 악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번에 신년 새해 맞이 보면 동해안에 간 사람들이 소방서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새해 맞이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소방차가 나갈 수 없게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악플 엄청 났었어요. 예, 이게 악독한 거예요. 이게 악독한 불법 주정차인데 배운 바가 없어. 예. 이런 악독한 불법 주정차를 제외한 어찌할 수 없는 불법 주정차도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차는 많지 주차할 공간은 없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제도도 제도지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서로 상충해서 충돌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라면 정말 욕먹어 싼데 애지간하면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일반 주택 단지나 빌라 단지 보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골목에. 그럴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의 건물 몇 동을 사서 거기를 주차 타워를 세우는 형식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불법 주차라는 게 아예 근절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처방을 할 때까지는 사실은 길은 멀어요. 너무 그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전부 악인은 아니거든요. 이게 건축제도와 관련된 또 복잡한 문제가 끼어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요. 도심 지역에서의 어떤 용적률 문제 그리고 주차 공간의 그 법적인 의무화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지진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게 또 합리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필로티 공법 자체가 주차 문제 때문에 그게 또 그 지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7, 80년대, 8, 90년대 지나면서 많이 허용됐었던 지하 주거 공간이 금지가 되고 반지하가 이렇게 허용되면서 지금은 반지하도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그 과거에 만들어졌던 건축물들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용적률로 확보되지 못하는 주차 공간들이 지금 삐져나와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야간에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은 사실 불법 주정차를 제도가 유도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장님 말씀처럼. 예. 소방관들에게 이렇게 불합리한 책임을 묻게 했던 것을 없앴다는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인명이 청각에 달려있는,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위급한 순간에 소방차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을 했다는 건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게 이런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고충도 사실은 국가가 좀 헤아려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제도 마련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안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게 약간 또 서민들의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 된다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최소한 특히 이제 주택단지 같은 데 보면은 불법 주정차 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올 정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국민 의식도 좀 앞서 나가야 되는 거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되니까 밀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났다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소방관들 진짜 고생하는 진짜 그런 직업이죠. 그렇죠.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 관련한 증거인멸했던 물론 이제 신현희가 지시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횡령 배임 취업 청탁 의혹 이런 것들을 지웠어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이 사람한테 1심에서 징역 2년이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자신들 마음에 안 들면은 뭐 2심, 3심까지 가겠지만 이 직원이 징역 2년이면 신현이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니멈 2년이겠죠. 미니멈. 최소. 그렇죠. 근데 이 직원은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겠다. 네. 까라고 해서 깐 건데 까고 보니 징역 2년이야. 공무원들이 불법한 행위를 까라고 해서 까면 안 된다는 것을 맞아요. 조문 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경각심을 주는. 예. 불법 행위를 하라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게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굉장히 밉보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받는 내내 제가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발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년퇴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판사한테. 그러니 판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분명히 범죄자인데 저걸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거야. 자기 연금 걱정만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박근혜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원리원 측대로 그냥 너 징역 2년 이렇게 내버린 거지요. 자, 그랬다고 봤을 때 이거 명령을 내린 신현희 구청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2년 정도가 아니죠. 이건 굉장히 좀 높게 형벌이 나올 거고요. 이 신현희 구청장은 그 사실은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를 어떻게 보면 실제로 박근혜가 업혀주진 않았지만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시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심각한 죄질이 있어요. 뭐 강남구가 분구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나눠줘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독립운동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뭔가 강남구 자체가 작은 대한민국 같고 신현희가 굉장히 박근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에 나와서도 막 해서는 안 될 그 정치 홍보 발언해가지고 무리를 빚고 이 사람의 전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현희 구청장도 여기 지금 징역 2년형을 때린 판사가 법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행 동기 수단이 불량하고 신현희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은 신현희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뉴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명 구정농단. 아, 구정농단. 아, 굉장히 뭔가 오래된 이야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그 파일을 제출해라. 이렇게 시작된 건데 그 경찰의 요구가 시작되자 다음 날 바로 지워버리는. 이거 굉장히 죄질이 악독한 겁니다. 악독하고 무식한 짓이죠. 예. 똑똑한 거예요. 지웠으니까 똑똑한데 무식한 짓인 거죠. 진짜로 무식한 거고 이거 악독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 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구청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구에 있는 서버를 삭제시키라고 명령했다는 것은요. 이건 박근혜가 청와대 서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 공무원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 이거 아마 명확하게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조항을 의무처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공무원의 권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지시에 대해서 저항했을 때, 거부했을 때 헌법이 그 공무원의 바른 판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잘못 해석해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해석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건 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고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납세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정치 행위, 뭐 선거 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정당 가입하고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시대로 따라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컸던 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잘못한 거 잘못한 거니까 죄를 받아야죠. 문제는 신현인데요. 신현이는 얼마나 받을까요? 18년? 왜 이러세요? 2018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신현이는 아마도 한 3년, 4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2심, 3심 가는 과정에 구청장 끝납니다. 네. 바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리고 현직 구청장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구속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꼭 알아야 할 한 발짝 늦은 뉴스. 자, 역시 유승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유승민의 신년사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안철수에 가려져 있어서 유승민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신년사를 보니까 아주 안 되겠더라고요. 빨간 빛이 반짝반짝 나죠. 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신년사라고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평가를 했는데 신년사 어디에도 북핵, 북미사일, 한미동맹 그리고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건지 이런 반구도 없다라고 일갈했어요. 이게 참 웃기는 게 유승민이 얘도 유초딩이에요. 이게 안철수 닮아가는 것 같아. 이게 금묵자흑, 금주자적. 그러면은 쌍난. 조만간에 이제 안철수하고 뽀뽀하는 거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라 그러면 사실은 조심해야 될 적폐 세력, 보수 집단의 어떤 스마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놈, 살짝은 무서운 놈 이런 선비 뭐 이런 이미지로 있었는데 이거 초딩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한 발언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은 지금. 오로지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만 아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작년에 이야기를 5월부터 12월까지 해온 거에 대한 답변을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했잖아요. 거기에 뭐 수식어를 더 붙일 게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냥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게만 이렇게 지시하고 돈 정리해주면 되는데 유승민은 여기에 안보도 안 나왔다. 한미동맹도 안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김정은이 자 대화합시다. 평창올림픽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 앞으로 잘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북괴의 선전포고에 놀아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한번 써보지. 딱 마음에 들게. 그런가? 하여간 이 유승민이가 사실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초딩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승민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안철수와 유승민이 통합추진위원회를 이미 결성을 했어요. 1월 3일 날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2월 달이 되면 당대당 합당이 아니라 신당을 창당해서 거기로 해쳐모여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전국의 주도권은 이 두 당만 보면 두 당의 합당, 신당 창당에 대한 전국의 주도권은 지금 안철수가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 안철수가 갖고 간다는 거는 유승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한 게 뭐냐면 보수의 아이콘이 안철수가 될 수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보수 지지 세력이 이제는 안철수한테 넘어가면 나는 이제 정치 생명이 기껏해야 당대표 역할로 끝날 수도 있다. 나의 정치 생명이. 이런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해야만 자기의 말과 얼굴이 신문지상과 언론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똑같이 지금 뱉어놓은 말이 통합 이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의종군 하겠다는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사람이 한 말이 각자 지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무게감, 강한 인상은 남겨놓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총량으로 보면 안철수가 너무 월등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승민이 너무 가려져 있었어. 그래서 약간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곡간에서 인심난다고. 곡간이 비어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옹졸해지는구나 싶은 거예요. 원래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좀 학자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고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대놓고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썼단 말이죠.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서 좀. 이게 이제 곡간도 비어있어서 비어있는 곡간만큼 비어있는 마음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이렇게 성급한, 급해진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드러난 거죠. 사실,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던 신년사 자체는 북한이 매년 발표했던 신년사를 다 돌이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신년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런 거 부족하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그 지적하는 그 내용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너 빨갱이 아니니라는 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평화 제의를 한 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뭐 딱히 합리적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같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안철수와는 또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홍준표는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한미 갈등을 노린 신년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10년이 북핵 개발에 자금과 시간을 벌어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국어를 정책은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은 우리 정부는 올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의 핵과 미사일을 없앨 건지 아니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홍준표랑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북한의 핵을 없앨 건지 안 그러면은 스스로 포기하도록 할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무력으로 없앨 건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이런 말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출발된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런 종북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북한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은 종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가자면 그러면은 북한은 빨가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약속을 하자 그러는데 나는 정장 입고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빨가벗고 돈 들고 와. 그래서 네가 빨가벗고 와가지고 커피값도 네가 내. 이렇게 나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인정하고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만나도 만나질까 말까 한 상황에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너는 옷 벗고 와. 너는 바지 벗고 와. 나는 옷 다 입고 나갈 테니까. 이런 방식인 거죠. 예, 이게 유승민이가 지금 얼마만큼 망발을 벌이는 거냐 하면 홍준표는 워낙 이게 쓰레기 같아서 인권 대접을 안 했지만 거기에 이제 주네요. 유승민도. 사실 그렇게 북한 핵을 없애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왜 안 했어요? 왜? 못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방치했거든. 자기들은 방치했어요. 대화 제의도 안 하고 대화 채널도 끊어버리고 전쟁으로 가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몰았어요. 자, 전쟁이 나면 자기들은 안 죽어요. 선량한 국민들과 군인들이 죽거든.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 난다 그러면요. 국회는 바로 저 밑으로 내려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들은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들을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요즘 그 새누리당, 이 자유한국당 꼴보수들이 카톡방에 돌리고 있는 글들이 있어요. 요즘 그 돌아다니는 글이 있는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해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1번 대통령제 4년 연임, 2번 지방분권, 3번 선거연령 17, 8세로 하향.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죠? 4번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5번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번 대기업 제재. 7번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 8번 각 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번 동네 소위원회 구성, 재판 없이 인민재판 구성. 10번 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거 뭔가 북한에서 건너온 간첩이 작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낯선 용어들이 많다. 그런데 이게 그쪽 동네에서 카톡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 100만 명 중 한 명입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냈겠냐는 거죠. 너무 뻔하잖아. 지금. 그렇죠. 할 짓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짓거리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사고 방식이에요. 자기네 편 아니면 다 빨갱이. 토지 분배 상큼한데? 했으면 좋겠네, 씨. 좀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고, 유승민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하도 깔린 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껴놓고 있었는데, 지금 탁 낭중제출하고 뚫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역시 이놈도 맞아야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안철수가 약간 다른 결의 의견을 낸 게 또 웃겨요. 지금 북핵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미국 발표에 따르면 ICBM이 석 달 정도면 완성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한다. 뭐라고? 예? 우려가 있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쌍란이 무슨 소용이냐, 그거 지금. 이게 쌍란이에요. 안철수하고 유승민은 결국에는 뽀뽀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김무성과 유승민이 했던 그 진한 그 키스 있죠. 그 정도 프렌치 그 정도 설왕설래. 설왕설래는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어요. 그 정도의 깊이 있는 키스는 못할 것 같아요. 유승민이 안철수와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그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인 거죠. 대북 문제에 대해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건 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뭐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뭐 인정하냐 안 하느냐, 뭐 3대 세습이 뭐 옳으냐 그르냐,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화라는 어떤 정치적 안정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라는 굉장히 실익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알아요. 진작에 알고 있죠. 평화 체제가 정착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적 번영이 훨씬 더 담보된다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은 빨갱이 논리, 공산화 논리, 그리고 어떤 대북 침략 그런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사고방식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의 환자에 가까운 거예요. 이 무조건 북한만 나오면은 때려잡아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뭐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그 말 그대로 환자예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북한이 이뻐서 봐주자가 아니라 북한하고 최소한 싸우지 않는 게 보장된 상태로 우리가 상황을 끌고 나가야지 앞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크게 이익을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지그들의 그 꼰대 마인드 하나 가지고 그냥 다 같이 죽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승민이가 지난 12월에 개봉한 우리나라 그 전쟁 영화 하나 있어요.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모양이야.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게 남북한 문제가 미군이 개입되면서 미군이 핵미사일을 선제 공격합니다.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북한이 방어용으로 그 미사일이 날라오는 쪽에다 핵무기를 터뜨려서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려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폭격기가 가가지고 지휘부를 선제 폭격을 해버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 유승민, 홍준표 얘네들이 원하는 상황이에요.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지휘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낼름 먹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나 그 영화 보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 딱 그 욕이 나왔거든요. 이게 영화냐. 뭐 이런 얘기가 속으로 막 겉으로 얘기했는데 되도 않는 그런 선제 북폭 논리를 갖고 얘네들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저거 핵폭탄 없애야 되잖아. 그냥 놔둘 수 없잖아. 이 얘기거든요. 평화적으로 우리가 대화로 이거를 풀어나가자 그러면 그건 머리에 얹고 살자는 얘기잖아. 없애야 돼. 그건 뭐야? 공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유승민의 그 사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평창올림픽을 한 달 앞으로 놔두고 있고 세계적인 어찌됐든 과정은 다 빼고요. 이 자본주의 논리도 다 빼고 어찌됐든 닥쳤어요. 이제는. 이거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 우리한테 이익이 되도록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은 보수파애들은 전혀 그쪽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이 상황에서도 전쟁 아니면 없어라고 얘기하는 이 이승민의 이 저열한 논리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보다도 더 무서운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보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게 어떻게 보수가 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수순인데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서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유승민 대표하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한 TV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표를 빚덩어리라고 한 것이 불씨가 돼서 지금 맞불이 붙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이 박지원 전 대표가
유승민이 지난 대선에서 10%도 못 받아서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아 빚덩어리다. 그것을 우리가 떠나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승민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바른정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발언이다. 즉시 박 전 대표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박지원 대표의 낚시에 딱 물었죠. 유승민 대표가. 이게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곳간에서 유심이 안 나?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그냥 그 미끼만 던진 거예요. 저당 빚이 많아가지고 힘들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주저리 우리는 지난 대선 때 요래요래 해가지고 돈을 안 써서 그래서 대선에도 지고 빚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개털이 아무것도 없어. 빚도 돈도 없어. 이렇게 돈 이야기를 주저리 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오상해요. 그러니까요.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엄마 아빠 새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큰아들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막장 드라마 같은 비유였어요. 그러면서 바른정당 김성동 사무총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의도된 망언이다.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아는 사람은 딱 알잖아요. 의도된 거짓말이다. 의도된 작태라는 거. 떡밥을 던졌는데 우리 대표가 물어버렸어요. 그게 웃기는 게 유승민이 왜 다른 당에 있는 중진 보고 나가라 말아요? 이제 거의 절반은 내 거 아니에요? 절반은 내 거? 아직 안 됐잖아. 지금 등기만 안 했지 지금.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유승민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유승민이 박지원 전 대표한테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라고 말을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2월달 신당 창당 당대당 합당 아닙니다. 신당 창당으로 원칙을 정하고 해초 모여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안철수가 국민의당 전체 식구를 데리고 새로 만드는 신당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3분의 2가 안 가 그러고 버티면 그럼 3분의 1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상황으로. 그런데 지금 유승민과 안철수는 애가 타는 거죠. 왜냐하면 다 데리고 와야 세력이 커지는데 마이너스 통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웃기다.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합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양새로 가면 안 되는데. 투표는 자, 보시라고요. 국민의당이 큰 당이잖아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특기 있잖아요. 쪼개기. 계란 후라이도 쪼갰잖아. 쌍난. 쪼개기가 원격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네. 국민의당을 쪼개는과 동시에 원격으로 바른정당까지 반으로 쪼개서 쪼개진 걸 통합하는 리모컨 쪼개기네. 예.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어쨌든 이게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신당으로 해초모여 하는 걸로 결정이 나고 그리고 이제 2월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신당 창당까지 이쪽으로 이제 전력 투구하기로 결정을 한 거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잔류파 쪽에서는 아마 국민의당 당명 지키기 운동을 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 돼서 이름으로 합병을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지켜내겠다라고 하고 국민의당의 그 정체성을 따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만 벙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한 절반이라도 뛰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절반이라도 있어야 이게 당대당 합당 모양새 비슷하게 되는데 3분의 1 정도만 갖고 그냥 나오게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지금 아플 거예요. 그래도 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바른정당은 손해 안 보죠, 절대. 예. 그러니까 뭐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거기서 중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제 계속 쭉 못 먹어도 고 하면은 자기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주인은 아니까 박지원 대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너 나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너 나가. 너는 구태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정말 구태가 구태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좀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안철수의 논리는 딱 그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이 보낸 사람이 맞아요. 안철수의 논리는 자기가 논리를 만들어요. 투표 안 하고 반대한 사람들 77%는요. 자기가 보기에 이 투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다 위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야. 지금 안철수는 그 정도로 정신승리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야, 당원의 어떤 당원의 정치적 의식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본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나 같으면은 내가 진짜 그 당에 있었으면 진짜 안태수 찾아갔다 진짜 개쌍욕하면서. 아니 무시를 해도 내가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죠. 김종인 개새끼라고.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당원을 갖다가 그딴 식으로 취급을 해. 나 같으면 바로 안철수 개새끼하고 갔어요 진짜. 아니 그렇게 쫓아간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연설할 때도 웃으면서 되게 경직되는데 이분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굉장히 어색한 얼굴로 맞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재미있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서 소개를 할 때마다 아주 신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슈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 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의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 분야 양해각서 3건과 약정 1건, 총 4건을 합의해줬습니다. 모두 2급 비밀인데 실제 보안은 극비 수준으로 봉인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사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상대방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를 공개하는 쪽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최근 다시 불거진 이 논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 핵심 관계자가 SBS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양해각서 등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 전력, 기간, 방식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삽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려면 파병이 불가피합니다. 또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현 정부가 양해각서 등과 국내법이 충돌한다며 손대려한 지점도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칼둔 청장은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귀빈 통로로 이동해 모습은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오후엔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회동은 40여 분간 진행됐는데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크부대 주둔 연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아크부대 주둔과 관련해서 국회가 계속 그 주둔 연장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아크부대 주둔은 해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최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악화됐던 걸 국회 차원에서 수습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 이전 정부들이 맺어놓은 군사협정 중 무리한 조항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협정 이행 의지를 의심해온 아랍에미리트가 이 발언 이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만큼 정 의장의 지원 약속도 아랍에미리트의 의구심을 풀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칼둔 청장은 내일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걸로 보입니다.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문건입니다.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 4번으로 장씨 주민번호와 지장이 있습니다. 문건 곳곳에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술자리에 자신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강요로 참석했다며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 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장 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장 씨처럼 술자리에 불려간 신인 배우 윤모 씨가 김 씨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밝힌 진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는 김 씨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기록 곳곳엔 장 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8년 10월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 이날은 장 씨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김모 씨 진술에 의하면 장 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특히 해당 술자리 참석 전 장 씨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소속사 실장은 사진을 찍어서 박근혜가 아주 능동적으로 시켜서 받아와 줘 이런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를 쓴 것도 뭐 자기 정치 활동이나 안 그러면은 좀 뭐 비자금으로서 좀 음흉하게 정치인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썼다 뭐 이런 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 옷 사고 주사 맞고 마사지 받고 이런 데 썼다는 게 좀 화가 난다기보다 너무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네. 저는 그 돈 상당수가 저축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현찰로 갔잖아요. 어디에 누군가에서 보관되는 건 많을 텐데 검찰이나 이쪽에서 수사를 할 때 영수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어디에 썼다가 그중에 일부는 이제 뭐 문고리 3인방들의 증언에 의해서 말로만 썼다지 그걸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보고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신비님 같은 경우도 무슨 전화기 몇 대 뭐 40 몇 대인가 50 몇 대인가 쓰긴 썼는데 그 비용으로 막 수억 대를 쓰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뜬금없이 자기 변호인들 다 철회시키고 그러다가 이번에 유영아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죠. 예, 국정원 뇌물 사건의 변호사로 이제 선임을 한 그 거예요. 이 건의 뇌물건에 대해서만 네,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가 참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게 문고리 3인방들은 죄에 있어가지고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가장 경량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그 스타일상으로 보면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한테 국정원 돈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 같지는 않고 그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그 말을 박근혜가 직접 처음으로 생산한 아이디어인지는 몰라요. 누가 코치를 해줬는지.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박근혜가 원래 알고 있던 시스템이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런 지시를 내렸던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원래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유용해서 쓴다고 코치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각각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보고 배운 거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개인이 받아다가 개인이 착복해 쓴다. 요거는 동네에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였던 분의 말에 의하면 확실하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년인지 몰랐다. 그렇잖아. 그게 아까 말한 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치적으로 뭐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걸 위해서 썼다 하면 또 모를까. 받아다가 막 자기들 검찰 발표에 하면은 시술비네 뭐네. 이거는 역대급 비리라고 봐야죠.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그 내용들이. 그래서 검찰이 박근혜 재산 동결에 나섰습니다. 이게 뇌물로 받은 돈은 다시 토해내게끔 돼 있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받은 게 36억 5천만 원이라는데 여기에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박근혜가 앞으로 재산 처분 못 합니다. 일단은 재판 결과가 나와서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그만큼 추징해 가면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유영아를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유영아를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게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결시키잖아요.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자 이게 재산이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거 시장 보는 게 문제가 돼요. 당장 반찬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아니 어차피 뭐 국가 급식 먹고 있는데 뭐. 무상급식 먹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만 집사,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직장 구해야죠 따로 뭐 거기 아니, 계속 일을 해.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월급이나 이 사람들의 관리비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요걸 또 추적하면 숨겨져 있는 저수지가 또 나와요. 어디에 짱 박아놨는지. 그러니까 박근혜 재산이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37억 3천만 원이에요. 밝혀진 것만. 지금 추징하려고 하는 게 36억이잖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네. 추징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공직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데 이 법률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공직자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돈을 모았을 때는 그걸 추징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이 있었는데 박근혜 시절에 이걸 개정을 합니다. 무엇을 개정하냐 하면 논리가 아주 재밌었어요. 전두환이 추징해야 될 돈들을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시절에는 뭐 하고 있었냐. 당신들 근무 태만이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해서 추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개정합니다. 맞아요. 딱 법률을 개정하는 게 두 줄을 개정을 해요. 이 두 줄이 뭐냐 하면 13년도에 개정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치기 2조의 적용례 그래서 9조의 2부터 9조의 4까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진행 중인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9조의 2부터 4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박근혜가 땅을 치고 있을 거예요. 추징을 하는 게 본인의 재산뿐이 아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본인의 재산뿐이 아니라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더라도 의심이 되면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최순실 통장도 추징. 비용 증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 씨의 개인적 참석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이뤄진 술접대였던 셈입니다.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엔 소속사 대표 김 씨가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장 씨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영화 감독과의 골프 접대 자리였던 셈인데 장 씨는 결국 스케줄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장 씨는 문건을 통해 김 씨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달력 지금 뭐 거의 다 팔았다면서요? 네, 거의 다 나갔는데 지금 마지막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은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따로 좀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이유가 입금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입금을 하셨는데 입금을 하셨을 때 저희가 굉장히 알아볼 수 없는 이름으로 하신 분들이 좀 돼요. 예를 들면 새날 달력 주문, 새날 사랑 간식비, 새날 펀드 기금 이렇게 입금하신 분은 입금자를 찾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아직 지급이 안 돼서 보내드리지를 못해서 방송 들으시고 새날베스트 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새가 날아든다 이메일로 주셔도 다 연락 받고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속 중 파손이나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배송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제출받았던 뭐 주소록이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다 일괄 삭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삭제하기 전에 어떤 컴플레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아무 연락이 없으면 1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기 전에 말씀은 드릴 테지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례없는 고퀄리티를 자랑한다는 달력. 이제 사실상 몇십 부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예. 지금 빨리 신청하시고요. AS도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이야, 알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이 헌법 조문을 살펴보니까 맞춤법, 표현 등의 오류가 234건이나 된대요. 정청래 의원 정말 선구자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거였었지. 이게 그 헌법을 보면 전문부터 많이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미 이게 30년 전 거라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한자어 보면 이제 각인, 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 각인뿐이 아니라 균등히 하고를 균등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바꿔줘야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각인도 개인으로 바꾸는 게 그럼요. 자연스럽다고.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어려운 한자 말도 좀 한국말 말로 바꾸면 안 돼요. 한번 대대적으로 고친 적은 있는데 아직 부족하죠. 그게 원래 법 조문이 조사 빼고는 다 한문이었었잖아요. 그거를 다 한글화 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법제처라는 부처가 만들어지면서 법률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부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게 많죠. 예, 이게 이제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때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요. 법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교과서가 다 한자로 돼 있었어요. 조사 빼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런 글들이. 예,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국회에서 발의 건수로 이렇게 열심히 건수를 올리는 그런 의원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수백 개 되잖아요. 거기에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 조문을 자연스럽게 고친다는 명목으로 법을 고쳐도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의정활동 점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우수 의정활동상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개정안 건수가 막 200건씩 300건씩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이 모양이면 일단은 바꿔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그래도 이제 한글을 우리밖에 모르니까 외국인들은 모르죠. 그러네. 아, 그런가? 이거 영어로 바꿔놓으면 네. 이해하기가 편해지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개념을 번역하는 거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건 그 오타만 해도 그러니까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 오타죠. 56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 일단 오타부터 바꾸고 부자연스러운 표현도 바꾸고 또 안 맞는 표현들도 바꾸고 거기다가 새롭게 개정된 헌법을 바꾸고 하면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들고 다녔던 이 손바닥 헌법책 이 내용 자체는 확 바뀌겠네요. 이게 이제 헌법에서 보면 헌법이라는 게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헌법이라는 시스템이 모든 법률의 최고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자가 법헌자라고 하더라고요. 법법자라고 해서 법 중의 법이 헌법이라고. 예, 이게 법 중의 법인데 그렇다면 법 중의 법인 헌법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뭐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어떤 의미냐 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헌법이 국민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 주는 부분,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는 피동사적인 거잖아요. 헌법이 스스로 원해서 권한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이 주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헌법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주인은 국민, 그리고 헌법은 그것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 중의 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피동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하부 법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는 자동사를 써야 돼요. 아, 능동적인 능동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보면 능동태. 그래서 헌법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아래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여진다라고 하면 스스로 헌법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법률로 하여금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헌법만을 다루는 기관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야. 오타가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이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부에 있는 법들이 위헌이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뭐 하시는지.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넣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내용들 중에 전에 한번 제가 일러드린 적이 있어요. 지방자치제 관련해서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마차님 한번 읽어주세요. 얼마나 짧은 건지.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이게 다예요. 네, 2개조 4개항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박정희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지방자치제도를 무기한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돼버린 시대가 70년대예요. 박정희 때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중앙집권화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무기한 연기를 시켜버려요. 지방자치제도를 헌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헌법 안에 있었어요. 유신헌법이라는 데서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조항은 있었는데 그것을 연기를 시켜버리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게 그리고 나서 계속 지방자치제라는 화두가 90년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이 87년 체제의 헌법에서 구차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9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노력해서 지방자치제를 성과를 내고 획득을 해내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제는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 조항도 굉장히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방분권 시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아, 맞다. 자,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띵동댕. 전국 노래자랑.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박근혜 씨가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박근혜 기본적인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핵심도 뇌물죄거든요. 이재용과의 뇌물. 그러니까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어떤 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상쇄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재용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삼성으로 또 뇌물 받은 거다 한데 요거를 이제 뭐랄까 정치적 탄압, 정치 보복 이런 형태로 몰고 가고 하려고 재판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동전 여론을 일으켜서 언젠가 사면받겠다는 전략 이런 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국정원 뇌물이 등장을 하면서 문고리 3인방이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 다 불어버렸어요. 네. 우리는 그 이전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재용이라든지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 이런 형태는 조금은 그들 입장에서 쉴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례도 있어. 뭐 전두환이라든지 지 아버지라든지. 근데 국정원 뇌물 사건은 우린 왜 지금 문고리 3인방의 증언들에 의하면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이 돼버려요. 그리고 첫 번째가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도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 그 37억 5천만 원 갖고 있다는 박근혜 재산뿐이 아니라 최순실 재산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게 유경재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지금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 불쌍한 영예 그러면서 추정해 왔고 저번에 국정농단 사건 났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국민 담화 발표하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가 했던 말 중에 저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 네.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난 거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좀 전에 대부분 예금으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36억 5천만 원 중에서 이재만이 관리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박근혜한테 직접 줬다는 돈이 20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용처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돈하고 그리고 설마 박근혜 지금 재산이 37억 3,82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죠. 그렇죠. 박근혜 재산 동결을 했을 때 누가 가장 짜증을 내는지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유영아를 누가 선임을 하게끔 아이디어나 다시 한번 유영아를 독려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게 정윤회라고 생각해봅니다.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죠. 네. 현재. 반대로 꼭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유영아 입장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졌댔다 해서 일단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막 유영아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가 오케이 하니까 다시 변호인 선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유영하를 다시 선임했다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난 게 그 신세계에서 보면 마지막에 최민식이 연변 거지들한테 죽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그 최민식이 했던 대사가 그거거든요. 아 씨발 이러면은 나가리인데 이러잖아요. 그러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네. 보면 유영아가 변호인 선임계라는 것을 작성을 자기가 해요. 해서 구치소로 갑니다. 가서 이거를 박근혜한테 보냅니다. 5035한테. 네. 그래서 5035가 그 서류를 보고 사인을 딱 해요. 그래서 선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씨발 이 새끼들. 그래서 이 나가리인가? 이게 박근혜가 주동을 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고 박근혜가 변호인 선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주도해서 유영아를 변호사 선임계를 미리 만들어서 가서 집어넣게 만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사실 의심도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거나 이 순간에 그 최민희 의원님의 성대모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박근혜가 이게 2013년도에 개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독박이에요. 특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짧거든요.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딱 못 박아 버렸어요. 지금 추징 보전 신청한 게요. 박근혜만 아니고 최순실한테도 지금 77억 9천만 원. 그게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뭐 최순실 것뿐이 아니라 정유라 것도 다 내놔야 되고 이건 이제 뭐 최근에 그거 보도 보셨어요? 최순실이 정유라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하는 신청을 내놨어. 네. 다 처분 신청했죠. 예. 참. 이게 그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이익으로 뭉친 집단이다. 돈을 보고 뭉친 집단이다라는 게 이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딸한테 안 주려다가 국가에 귀속되게 생겼네요. 보면 박근혜는 지금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입장인데 재판에 아예 출석을 안 해요. 그런 상황인데 유영하를 선임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세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끊는 방법은 하나, 돈을 잡으면 된다. 지금 최순실이 25년 받았죠. 네. 그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10년 정도 깎여서 15년 정도라고 하면 지금 최순실이 60대 초중반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15년 정도를 만약에 살고 나오면 70 후반? 70대 후반 정도. 그 최순실이 그랬다 그랬죠. 감옥에서 죽으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했다고. 안 죽어요. 요즘 얼마나 어르신들 건강한데요. 그러면 밥도 잘 나오거든. 정기적으로 운동도 시켜주고 그럼. 소식도 시켜주고 얼마나 슬기로운 좋아요. 감방 생활. 이분들이 뭘 모르시네. 그렇게 자유롭게 권력 누리던 사람들이 갇히면 미쳐요. 우라병 생긴다고. 아,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다 이렇게 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재영이 보세요. 적응 잘하고 있잖아요. 얼굴빛 좋아졌어요. 사극을 보면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옥사. 옥사. 아이, 그때는 두둥겨 팼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놓쳤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유기징역형은 30년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라고. 근데 이게 판사가 늘릴 수가 있대요. 미국처럼. 예,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 120년까지는 안 되고 이 30년형을